차교수와 고전읽기 시간입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을 읽고 있죠. 오늘 할 주제는 기전력과 그 다음에 축전기와 전기용량입니다. 기전력이라고 하는 물리량 용어가 상당히 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이상한데, 그 이유가 바로 맥스웰 전자기학 책의 이 구절에서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Electromotive force, 기전력이라고 번역을 하죠. When two conductors at different potentials are connected by a thin conducting wire, the tendency of electricity to flow along the wire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of the potentials of the two bodies. 그래서 서로 다른 포텐셜의 두 도체가 가느다란 도선으로 연결되면 도선을 따라 전하가 이동하려는 정도는 두 도체의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측정된다. 그래서 두 도체가 포텐셜 차이가 나면 가느다란 도선으로 연결하면 전하가 이동하는데, 그게 이제 전류죠.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적게 흐르거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두 도체의 포텐셜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difference of potentials between two conductors or two points is therefore called the electromotive force between them.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도체 또는 두 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를 두 도체 사이 또는 두 점 사이의 기전력이라고 부른다. 포텐셜의 차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좀 항상 좀 이상했습니다. 이 기전력은 힘에 부르는 이름인데 왜 이 포텐셜의 차이는 포텐셜이 되겠죠. 포텐셜과 같은 양이죠. 근데 포텐셜은 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이 포텐셜을 왜 힘이라고 부르게 됐는가 하는 게 늘 이상했는데, 우리 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했지만 이 전자기 현상은 200년 전 맥스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도체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때, 그때 그 바깥에서 보는 현상만으로 전자기 법칙을 다 알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뉴턴 역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현상의 많은 현상을 어땠습니까? 역학적인 현상과 비유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걸 이제 전자기 현상의 힘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전력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구나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기전력이 바로 어떤 의미로 이용이 되느냐? 사실은 두 도체 사이의 포텐셜 차이를 오늘날에는 기전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데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부르는 데는 특별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기전력이 이용이 되냐면 바로 전기 회로에서 이용이 됩니다. 전기 회로란 무엇이냐면 도선을 여러 모양으로 연결해 가지고 전류를 흐르도록 한 장치를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회로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연결되는데 그 요소에는 바로 기전력이 있고 저항이 있고 축전기가 있고 인덕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기 회로를 만들면 그 전기 회로가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제 이런 걸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전기줄을 연결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구를 연결하고 여기에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전구가 있는데 이것을 전기 회로로 표시할 때는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바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생긴 거 길고 짧은 막대기로 만든 거 이게 바로 기전력을 대표하고 스위치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전구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저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회로는 직선과 특별한 기호로 간단히 표시하는데 이때요 직선 부분이 있죠. 이 직선 부분은 어떠냐? 직선 부분은 저항이 없는 단순히 전류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엄밀하게는 전기줄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전기 회로로 이렇게 그릴 때는 바로 이 직선 부분에는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기줄의 저항을 이제 표시해야지 될 필요가 있으면 한 군데다 이렇게 저항 표시를 하고 그 저항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배터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기전력의 일종입니다. 배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전기적인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전기 회로에다가 전위차를 주는 장치가 바로 배터리 또는 기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의 양단 사이에 전위차를 주면 도선의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장치, 이게 바로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정의한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배터리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반응을 이용해서 전위차를 줍니다. 또 어떤 것도 배터리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발전소 같은 거, 수력발전소는 어떻습니까? 수력발전소는 높은 데서 물 떨어지는 거 이용해 가지고 터빈을 돌려 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죠. 그런 것도 기전력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도체 사이의 전위차라기보다는 회로에서 전위차를 주어 가지고 이렇게 그 전류가 흐르게 하는 장치를 우리가 기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기전력의 의미하고 이제 맥스웰 시대의 기전력의 정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기전력이 바로 도체의 두 부분의 전위차를 주는 장치라는 점에서 전위차를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맥스웰의 정의와 이제 비슷한 점이 있죠. 그리고 그 전위차가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건 기전력의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축전기가 흥미의 대상입니다. 맥스웰 시대에는 우리 축전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축전기에는 전기 용량이 있는데 맥스웰은 전기 용량을 무엇의 전기 용량으로부터 설명하냐면 고립된 도체의 전기 용량으로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capacity of a conductor, 도체 하나의 전기 용량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f one conductor is insulated while all the surrounding conductors are kept at zero potential by being put in communication with the earth, and if the conductor, when charged with a quantity E of electricity, has a potential V, the ratio E to V is called the capacity of the conductor. 자, 이걸 번역하면 한 도체를 절연시키고 인슐레이티드가 절연시킨다는 뜻이죠. 주위의 다른 도체들은 모두 지구와 연결해서 이건 접지했다 이런 말입니다. 접지하는 건 포텐셜을 0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포텐셜을 0으로 유지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도체에다가 그 절연시킨 도체에다가 전하 E로 대전되면 그 처음 도체 2로 대전했더니 그 처음 도체의 포텐셜이 V이면 E와 V의 비를 즉 E 오버 V, E 나누기 V를 그 도체의 전기 용량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영어 부분 안 하고 그냥 번역된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도체가 도체로 된 다른 용기 내부에 용기에 접촉되지 않고 용기로 완벽히 둘러싸여 있다면 그 이제 지금 전기 용량을 생각한 도체 있죠? 그걸 다른 용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다른 용기도 도체입니다. 도체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내부의 도체에 대전된 전하는 바깥쪽 도체의 안쪽 표면에 대전된 전하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되며 그래서 자 왼쪽에는 이제 바깥쪽에는 지금 전하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다가 전하를 띈 다른 도체를 집어넣으면 그 외부 도체의 안쪽 표면에는 이것과 같은 전하가 그쪽으로 유도된다. 우리 앞에서 유도 전하 배웠죠. 그렇게 유도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부 도체에 대전된 전하는 내부 도체의 전기 용량의 두 도체의 포텐셜 차이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바로 전기 용량이 바로 이런 데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전기를 소개하는데 우리 맥스웰 책에서는 축전기를 Electric Accumulator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 system
consisting of two conductors whose opposed surfaces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by a thin stratum of an insulating medium is called an electric accumulator. 마주보는 표면이 절연된 매질로 된 얇은 층으로 분리된 두 도체로 이루어진 개를 축전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도체 두 개인데 그 가운데에는 이제 그 분리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절연 매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얇은 층으로 된. 그래서 둘 사이의 간격이 이제 작다는 뜻이 됩니다. 공기도 절연 매질입니다. 진공도 절연 매질이고 또 그 부도체가 절연 매질이 되겠습니다. The two conductors are called the electrodes, and the insulating medium is called the dielectric. 그래서 그 축전기를 만드는 두 도체, 그 두 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집어넣은 것을 유전체라고 부른다. 유전체는 이제 전기적 성질을 대표하는 부도체를 유전체라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The capacity of the accumulator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rea of the opposed surfaces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thickness of the stratum between them. 그래서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두 전극의 서로 마주보는 표면의 넓이에 비례하고 두 전극 사이의 얇은 층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우리 맥스웰의 전자기책에 이제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맥스웰은 이 전기 용량을 어떻게 알았느냐? 실험으로 안 것입니다. 이론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실험으로 안 것이고, 지금 이 전기 용량은 무엇의 전기 용량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입니다. 이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아주 그 엄밀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표면의 넓이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아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전자기의 이론들을 구축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축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전기를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축전기란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축전기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전하 분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다. 우리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그 전하들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장치가 없으면 전하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센 힘이기 때문에 서로 바로 전기력 받아서 가까워지거나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어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아주 간단한 대표적인 장치인데, 이 장치는 무엇으로 이용이 됐냐면 가까이 배치된 두 개의 도체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맥스웰이 한 얘기가 같죠. 그리고 양쪽 도체에는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대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전기를 학교에서 실험할 때 이제 사용하는 평행판 축전기 예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평행판 도체로 된 것을 가까이 가져다 내면 이런 게 이제 축전기고, 오늘날 이제 보통 이제 전기 장치에도 축전기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조그만 축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체 사이에 유전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돌돌돌 감아 가지고 큰 전기 용량을 갖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축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는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에 비례합니다. 이건 맥스웰이 얘기한 것과 같죠.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전기 용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러면 축전기 전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하고 전위차를 알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전하와 전위차로 주어지는 것이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기는 하지만 전기 용량은 오로지 무엇만으로 이제 결정이 되냐면 축전기의 기하적인 구조만으로 결정됩니다. 이건 이미 맥스웰이 얘기했죠. 전기 용량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두 판의 넓이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기하적인 구조죠. 그 안에 전하가 얼마가 대전되어 있는지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전기 용량을 측정하는 데는 바로 전하를 대전시켜 가지고 전위차를 구할 것 같으면 그거로부터 간단하게 어떤 성질,
전하는 전위차에 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전위차에 비례한다는 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도체 사이의 전위차를 델타 파이라고 하면 그 비례상수 C가 전기 용량인데, 그래서 전기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걸 차원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전기 용량의 차원은 전하의 차원에 전위차의 차원으로 나눈 것이니까, 이걸 어떤 단위로 써도 되냐면 쿨롱 퍼 볼트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쿨롱 퍼 볼트가 바로 전기 용량의 단위가 되겠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하기 위해서 페러데이를 기념해서 페러드라고 하는 단위가 바로 전기 용량을 대표하는 SI 단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용량이라고 하면 뉘앙스가 그 축전기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전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우리 간단한 퀴즈를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우리 전기 용량이 5F인 5F인 축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축전기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여기서 골라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축전기에 대전될 수 있는 최대 전하량은 5쿨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합니까? 그 다음에 이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를 높이면 전기 용량도 증가한다. 전위차를 높이면 높일수록 전기 용량이 더 커진다. 그럴듯합니까? 이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1볼트일 때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은 5쿨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럴듯합니까? 이 축전기에 대전될 수 있는 전하량은 어느 경우나 항상 같다. 전기 용량이 5페러드이면 그러면 전하량이 언제나 항상 같다. 그렇지가 않죠.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Q는 C 델타 파이였습니다. 전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전되는 전하량도 더 커지죠. 그래서 전기 용량은 최대 전하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 축전기의 모양에 따라서 한번 딱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Q는 C 델타 파이에 의해서 델타 파이가 1이면 C가 5면 그러면 저장되는 전하량이 5쿨롱이다 라고 하는 거 3번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축전기에 대전될 수 있는 전하량은 어느 경우는 항상 같다. 그렇지가 않고 전기 용량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 전위차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대전되는 전하량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3번이 맞는 답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할 때는 그 축전기에다가 전하를 대전시키고 전위차를 측정해서 전기 용량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구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을 구하는 순서는 바로 이런 4단계를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축전기에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축전기는 도체가 2개 있죠. 축전기 전하 Q가 대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도체에는 플러스 Q, 다른 도체는 마이너스 Q가 대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개 합하면 항상 0입니다. 축전기의 두 도체판에 있는 전하를 합하면 항상 0입니다. 그래서 한 도체에 대전된 전하를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가 축전기 내부에 만드는 전기장을 우리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축전기는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전기장을 알면 그러면 두 도체 사이의 전위차를 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도체 사이의 전위차는 어떻게 하냐면 전기장을 두 도체 사이의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한 거, 이게 바로 이제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하량을 알고 그 전하량이 얼마일 때 전위차를 알면 둘 사이의 P 어떻습니까? 전기 용량은 Q 나누기 델타 파이죠. 그래서 Q 나누기 델타 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용량을 구하는데, 그렇게 구해놓고 보면 Q도 없어지고 델타 파이도 없어지고 오로지 무엇만 남냐면 기하적인 구조만 남습니다. 그 도체가 그 축전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만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맥스웰이 전기 용량이 판의 넓이에 비례하고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인데, 그 평행판 축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주보는 2개의 평행한 도체판인데, 이게 어때야 되냐면 이제 도체판의 넓이가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격은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축전기라고 취급하기 위해서는
두 도체 덩어리가 아니라 축전기라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면 루트 S는 D보다 훨씬 크다. 다시 말하면 판의 크기가 간격에 비해서 크다라고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안에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끝에는 이제 전기장이 조금 구부러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작아야지. 그래서 이 안에서 볼 때는 판의 크기가 거의 무한하다고 생각할 정도가 될 때 우리 평행판 축전기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까 4개의 단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축전기에 Q가 대전됐다라고 한다는 건 한 판에는 Q고 마이너스 Q 이렇게 대전됐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 밀도는 전하량을 넓이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전하 밀도가 주어지면 이렇게 넓은 면전하 밀도가 있을 때 한쪽은 0이고 한쪽은 전기장이 있으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금방 그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전기장의 방향은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방향이죠. 그리고 이 전기장의 세계는 뭐가 되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판이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이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여기에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 두 개가 있으면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에 의한 전기장이 저 위쪽과 아래쪽에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가운데는 2배가 돼가지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걸 우리 가우스 법칙으로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단계에서 도체 반사의 전위차라고 한다면 균일한 전기장이면 전기장 곱하기 간격 이게 바로 전위차가 되죠. 그러면 우리 전기장을 아까 구했으니까 그 전기장 구한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전기장이었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는 그대로 있고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지금 두 도체 반사의 진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그마는 뭐였습니까? S분의 Q였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1 S분의 라지 QD 이게 바로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 용량은 Q를 델타 파이로 나눈 것이니까 Q 나누기 델타 파이 이걸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Q가 없어지죠. Q가 없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S하고 D만 남았는데 이 S하고 D가 바로 기하적인 요소죠. 그래서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기하적 구조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그리고 맥스웰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여기서 우리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평행판 축전기가 아니라 구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체 2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축전기인데 구형 축전기는 어떤 거냐면 가운데 도체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도체구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도체구의 반지름이 R1이라고 하고 바깥쪽 도체구의 안쪽 반지름이 R2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의 전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1단계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한 도체에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바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안쪽에는 플러스 Q,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Q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 세기는 어떠냐면 요 가우스 법칙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전하는 이 안쪽 전기장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안쪽에 있는 전하가 원점에 점전하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부의 전기장을 알면 두 위치에서의 전위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위차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네, 전기장을 R1에서 R2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적분하면 R제곱분의 Q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R분의 1을 적분하는 것이죠. 여기다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위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전기 용량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Q를 이걸로 나누는데 Q를 이걸로 나누면 요 Q만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Q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 4파 입실론제를 빼면 요는 뭐 어떻습니까? 순전히 기하적인 구조. 그래서 전기 용량은 기하적인 구조에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맨 앞에서 맥스웰의 전자기학의
도체의 전기 용량에 대해서 나왔었죠. 도체의 전기 용량은 어떻다 하는 게 나왔었는데 바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 용량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두 도체하고 도체 구껍질인데 이때 하나의 도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바깥쪽 도체가 무한히 먼 곳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R2를 무한히 보낼 것 같으면 요거 도체 하나가 바로 축전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2를 무한히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를 R2로 나누면 좋습니다. 나누면 우리 뭘 이용하냐면 여기 R2분의 R1, R2가 무한대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바로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R2가 무한대가 된다면 여기서 여기 요놈이 0이 되면 되니까 뭐가 되냐면 4파 입실론 제로 R1이 되고 그래서 반지름이 R인 도체 구의 전기 용량은 바로 4파 입실론 제로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한 도체는 절연시키고 주위의 다른 도체들은 모두 지구와 연결해서 포텐셜을 0이라고 유지한다면 그리고 전하량 2로 대전된 그 처음 도체의 포텐셜이 V면 둘 사이의 B를 전기 용량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2가 대전된 반지름이 R인 도체구의 포텐셜은 저 2는 이제 문자가 맥스웰 시대에는 전하를 저 2라고 표시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포텐셜이 어떻게 되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R분의 2, 이게 R분의 Q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포텐셜입니다. 그리고 전하 2와 요것의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2를 V로 나눈 거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4파 입실론 제로 R만 남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하고 맥스웰이 말한 거하고 어떻습니까? 두 개의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으로부터 기전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궁금증을 푸는 그런 이제 그 구조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시대에서는 축전기와 전기 용량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또 비슷한 점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